네, 정월 대보림이 오늘도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15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동시에 열리는데요. 네, 정치권이 각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장외 여론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성우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촛불과 태극기 집회, 지금까지 집회 중에 가장 치열한 집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거 참석을 또 할 것이고 또 일종의 재결집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 배경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권이 모이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표로 보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순수한 촛불이라든가 태극기 집회,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고 예.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이 참여민주주의인데 참여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스트롱 디모크러시에서 강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예, 예. 이것이 제도권적인 정치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거나 그리고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의회의 어떤 입법 압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예. 현재 이렇게 촛불과 태극기가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권,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정치인들이 개입하면 정치적인 대결로 번지지 않습니까? 순수성이 정치적으로 변할 때 이것이 보역 갈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탄핵이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그러나 정의는 승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것이 정의인지는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심판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정치권의 참여로 순수성을 좀 잃게 된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요. 최 교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전 정치권 참여와 순수한 것과는 전 별개라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촛불 집회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고. 네네. 단지 태극기 집회에서 과도하게 주장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특검을 해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탄핵을 기각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잘못된 주장들이죠.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도 여론의 아직도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국민들의 거의 80% 육박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인용하길 바라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여기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적 선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단지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가 좀 민주당이 탄핵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선동이고 자신들이 참여하는 건 선동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양쪽에 좀 같은 잣대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무튼 내달 초로 이르면 예상되는 탄핵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대단히 민감해져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탄핵 기각 소리니 탄핵 연기 소리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촛불 집회의 규모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12월 2일 날 국회 탄핵 소추가 연기될 거다라는 그러한 정치권의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 바로 12월 3일 날 232만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전국에. 가장 많이 모였었죠. 그리고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거든요. 오늘 탄핵 그 촛불 집회의 규모가 커지는 건 그때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특검의 대면 조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일정 유출을 핑계로 변명으로 어쨌든 그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이 상당히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촛불 집회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또 거기에 반응해서 태극기 집회도 이러다간 탄핵이 인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또 태극기 집회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합리적인 주장들은 수용할 필요가 있겠으나 과도한 주장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탄핵을 기각하라든지 특검을 해체하라든지 이런 거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태극기 집회가 거기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순수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참석을 한다고 했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만 불참을 합니다. 예. 글쎄요,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로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고 있어요. 반등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호남에서도 영 지금 지지율이 답보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중도 보수층의 표시를 많이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중도 보수를 자극함으로써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참석하지 않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박 전 대표나 국민의당 의원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것은 중도 표심을 공략하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지나치게 중도 표심을 그런 식으로 공략하는 것이 맞는 전략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촛불 집회 참석하지 않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한다면 그건 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저는 꼭 그렇게 이 촛불 집회 참석 여부가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것과 딱 맞물리는 건 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석은 아니다. 예. 라고 보고 계신 거고.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안철수 의원은 애초에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촛불 집회에도 나왔고 그러나 일단 탄핵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헌재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앞으로 대선에서 지금 양자 간의 대결이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갔을 때 본인은 제도주의자, 의회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김영환 최고위원이 그때 당시에 촛불 민심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광장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때 당시 안철수 의원이 촛불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촛불 민심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탄핵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상징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저는 향후 마지막 대선 결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두 분이 대선에서 막 붙었을 때 네. 과연 누가 옳은 것이냐 이런 어떤 가치 싸움을 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헌재 압박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그 뜻 자체가 누구나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의사 표현 같은 거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된다는 전제를 약속 전제를 한 거다 이런 거에 입장을 비춰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래도 결정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걸요? 아, 그럼 뭐 안철수 의원만 그렇겠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야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하여튼 공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심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예. 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탄핵의 인용을 바라는 모든 정치인들도 탄핵이 기각됐다 해서 그걸 안 따를 도리가 없잖아요. 안 따른다는 건 뭐 혁명적 상황으로 간다라는 건데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그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인데 그것과 탄핵이 기각됐을 때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상황이에요. 새로운 국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이고 완전히 지금 여러 가지 뭐 조기 대선 전국이며 뭐 탄핵이 인용될 거다, 탄핵의 심판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과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건 모든 정치인은 거기에 따르겠으나 민심이 어떻게 작동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영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가 대통령 측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녹취록을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요. 예. 탄핵 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큰 변수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변수가 안 된다. 고영태 더 블루케이 전 이사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이 고원기의 김수현 대표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 이제 노승일 부장하고 이제 그 고영태 전 이사하고 다 이제 같은 대학 출신들이잖아요. 선후배 관계고. 예, 한체대 박근영 과장도 출신이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짜서 이 지금 그 WK 등 이런 기관을 자신들이 접수하려 했다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사익을 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증으로 제출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그걸 헌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헌재가 검찰 측에 요청을 한 겁니다. 녹취록을 제출해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보도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현재 거기 내용은 거기 뭐 파일이 2,000개인데 정리하면 뭐 200개인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앞뒤 문장을 잘 모르는 것이고 지금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고 보도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와 그리고 최순실의 그 특검 이거에는 저는 큰 변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장 교수님께서도 네, 동의하시나요? 그 헌재는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헌재의 어떤 판결 심판이 법적인 사실주의보다는 오히려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예. 애초에 이것이 고영태와 최순실 씨의 작품인데 고영태와 최순실 씨가 차은택의 광고 기획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환심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출연금 같은 것을 최순실 씨나 고영태 씨가 짜고 같이 공모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특검에서는 고영태 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영태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 지금 없는 것이 지금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검찰에 의해서 고영태 씨도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주범은 저는 이제 최순실 씨라고 보고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행동대장으로 하고 그리고 이 머리를 차은택 씨한테 빌린 것이죠. 이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헌재에서는 이거에 대한 팩트를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고영태와 최순실이 이것을 짜고 한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냐, 연계성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의 영향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요. 지금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탄핵 심판의 주요 핵심은 국정농단이에요. 대통령이 국정농단이잖아요. 근데 이건 본질을 흐려질 수가 없는 거고 국정농단의 본질이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 해서 흐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탄핵 심판의 본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지금 녹음 파일이 공개된다 한들 헌재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근데 헌재가 이거를 파일하고 녹취록을 검찰에 요청했다는 거는 어쨌든 들여다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도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리인단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헌재는 지금 공정성을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증인 신청도 15명 중에서 8명이나 받아들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어쨌든 이 헌재 재판이 흠결이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지적을 피하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예.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본질적 사항이 지금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본질적 사항인데 이게 어떤 뭐 변화가 있으려고 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헌재는 여러 가지 어쨌든 대리인 측의 최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헌재가 어떤 그 판단을 또 하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그 갤럽 조사에서 19%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려 문재인 전 대표와 10% 차이로 좁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상당히 차별화 전략을 문 전 대표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을 뭐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노인층 네. 공략하고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좀 존중해 달라면서 좀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작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작전이라는 것은 문재인 좀 먹히는 대표 작전을 보시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예. 문재인 후보가 결정되면 문재인 후보의 약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희정 후보의 약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후보 경선 과정 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안보 그리고 보수 60대 이상 어르신 그리고 지역 호남 여기에서 안희정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그렇게 선거 프레임을 가는 것은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2위로 들어가서 결선 투표에 가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여기에 상당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장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이 전대가 끝나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던 이 약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상처가 돼서 확장성에 더 큰 문제를 도전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시작이 아니다. 결국은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 순간부터는 새로운 판이 다시 펼쳐질 것이고 그때는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그 결과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 각각의 보수나 보수, 진보면 진보의 어떤 지지 세력이 최대한 결집된 상태로 대선을 치른다. 이런 것을 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이 안지사의 지지율을 좀 따져보면 호남에서 20%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야권 지지층 표심 양배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곳이 호남인데 이런 상승세의 그 추이를 좀 봤을 때 나중에라도 문재인 대선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갤럽 조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호남에서 20%까지 오르고 문재인 전 대표는 좀 떨어졌어요. 아직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30% 정도예요. 이번 광주, 전라, 호남 쪽에서. 아직은 문재인 전 대표가 높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호남에서 안희정 지사는 올랐고 문재인 전 대표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50대가 이번 대선에서는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지난 대선 때는 50대가 5060에 포함됐는데 이번 대선은 50대가 3040과 60 이상, 고 이상 세대에 같이 끼어 있어요, 지금. 상당히 그 부동층이 50대인데 50대에서 상당히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몇 가지 이유로 볼 때 중도 보수를 공략하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대연정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을 포함한 대연정. 이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의 표심이 특히 반기문 총장 사퇴 이후에 충청권의 표심도 이동하는 것 같고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중도 보수표가 안희정 지사한테도 가고 이런 영향이 지금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과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게. 근데 당내 경선은 일단 조직표의 그 힘이 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전히 안희정 지사는 외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민주당 내 경선까지 영향이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20% 넘는 갤럽 조사는 19점 몇 프로 나왔죠? 예. 근데 20%를 넘고 25%까지 만약 간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게 된다면 가게 된다고 전제하면 이건 외부에서 이 바람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정치 선거는 지지율의 문제거든요. 당내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리 조직표가 탄탄하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25%까지 막 치고 올라간다면 당내 표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단지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아까 말씀처럼 결선 투표에 가서 그럼 이제 이재명과 안희정이가 둘이 2위 다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추세로 본다면 이제 안희정 지사가 2위를 한다는 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처음엔 보완제였어요. 당내에서. 지금 대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표를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완제였는데 지금 대체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2위를 하더라도 대체제 성격을 가는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표가 안희정보다 저는 문재인 쪽에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는 현재 돌풍이 당내 경선에 그대로 연장된다고만 볼 수 없다. 양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25%까지 올라간다면 당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결선 투표라는 걸 고려할 때 이재명 표는 안희정보다 문재인한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서 볼 때 문재인 대선을 격파하지 못할 거다. 이 두 양면이 있는데 역시 지지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네. 저도 간단하게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조직과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직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당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나 이슈는 시대정신인데 시대정신은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봅니다. 협치라든가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반패권 이것이 소위 말해서 대연정이라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소수파의 대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진화법에 있어서 국회가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면 한 발자국 도 앞으로 나가지 않은 입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반패권 뭐 이런 것들 이재명 성남시장을 저는 어떻게 경쟁 상대에서 추락시켰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슈가 조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당내 선거에서는 조직이 상당히 앞서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를 꺾고 올라서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반면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수층에서 어떤 역선택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높은 것도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그 분석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당내 경선 이기려면은 이게 국민 경선이니까
그 중도 보수층들이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투표에 참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그걸 등록해서 네, 참여하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은 좀 어느 정도 충성도가 강한 지지층들이 확보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 유권자층보다는 좀 이 충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들은 일반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뭐 대연정이며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거 이런 것들에 찬성이라기보다도 한미합의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네. 사실상 뭐 찬성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충성도가 문재인 전 대표의 충성도보다는 약하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그 유권자들이 이 민주당 내 경선 선거 인단으로 등록해서 투표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볼 때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문재인과 안희정의 그 경선을 뒤집을 정도로 예. 그렇게 역선택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황 대행의 출마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우선은 지금으로선 대답하기 어렵고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좀 내놓고 있는데 그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답변하면 권한 대행을 바로 하차해야 됩니다. 나 대선 출마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역사적인 책무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운명적으로 다가온 책무. 문자로서 국무총리 해임 문자를 받았지만 후임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전에 썼던 운명이라는 책에서 봤듯이 이것은 황교안 총리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의 이 권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을 이 판결 나는 날까지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덕의 소치로서 하든 아니면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그 다음에는 사퇴를 하고 물론 탄핵이 기각되면 사퇴할 필요가 없죠.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오히려 이제 되면 그렇게 기각이 된다면 본인이 이제 출마하기엔 더 이제 용이해지겠죠. 그죠? 훨씬 더.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같이 국정을 이끌었던 담당자로서 사퇴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키워온 권력력 해서 대선 출마라든가 이런 것을 결단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 시기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그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에는 사퇴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핵이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탄핵이 언제 인용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2달 있다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시기를 떠나서 말이죠.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시간 별로 없죠. 전 만약에 권한대행이 그만두면 대선 출마하면요. 유일호 부총리가 그 자리 이어받는 거잖아요. 권한대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일호 부총리의 그 이름이 길어져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총리에 대한 지지는 역시 보수의 적통으로 인식을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안희정 지사도 반기문 총장의 사퇴로 상당한 그 수혜를 본 건데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거든요. TK 지역에서는 유승민보다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더 보수 적통이라고 인정하는데 예.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는데 이 지지율은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거예요. 막상 전 본선 가면요. 황교안 총리가 직접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이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법무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다면 본선에 가면요. 이게 상당한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물론 보수 쪽에 지금 후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황교안 총리에 많은 기대를 거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로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아까 안희정 지사도 25%까지 올라가면 문재인 대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논리로 황 총리도 막 25%막 올라가고 그런다면 아마 황 총리도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선 승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본선에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황교안 총리는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절제된 관리로서의 명성도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는 황 총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지지율 좀 높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은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법적 하자도 없는 것이고 충분히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그게 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황교안 총리가 출마하는 거 전 적절치 못하다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잠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출마의 관건은 출마 명분이 있느냐 또 확장성이 있느냐라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제도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과거에 그때 당시에도 후보가 없어서 문재인 후보가 내가 운명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 해서 운명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운명이라는 책처럼 본인의 권력욕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층,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지만 그러나 국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층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뭐 상상을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